생산과 소비 브로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살펴보았죠. 선거를 치르기 전에 김무성이 일으킨 소동이 있었죠. 소동을 일으켰는데 그 결과가 어땠나요? 굉장히 안 좋았죠. 부산과 경상남도는 새누리당의 텃밭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부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5석을 얻었고 경남에서도 3석을 얻었죠. 굉장히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때 이제 선거에서 부상된 인물이 소동을 일으킨 김무성이었다는 거예요. 부산 출신이니까 부산과 경남에서 성적이 아주 좋아야 정상일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과 새누리당, 지금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세력은 완전히 다른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 세력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과 그리고 감정은 완전히 다르죠. 그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대통령 중 누구를 중시하나요? 좋아하고 두 명을 꼽아라면 이승만하고 박정희라는 거예요. 둘 다 공통점이 뭔가요? 근대국가 수립에 큰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은 누구를 좋아하나요? 김대중하고 노무현을 좋아하잖아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굴 또 제일 싫어하나요?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은. 이승만, 박정희, 또 전두환, 또 군사정부 인사들을 싫어하잖아요.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을 좋아하고. 근데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은 그래요. 이승만과 박정희를 좋아하고, 그에 반발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패배한 이유는 딱 이 한 건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노태우가 그래요. 지역연합을 통해서 김영삼을 끌어들이면 절대 다수 의석을 얻을 거라 생각했죠. 200석 넘게. 호남만 왕따 시키면. 근데 결과는 어떤가요?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대표 인사인 김영삼을 끌어들이니까 당이 점점 위축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정권을 상실하잖아요. 그 단순히 뭐 지역 합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처음 있는 현상이 아니다. 아니 그 김영삼을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이 근대국가 수립을 저지하기 위해서 활동한 인물인데. 근데 김영삼을 연상시키는 김무성이 앞에 나서서 설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의 생각과 정서가 완전히 다르다. 그걸 잘 알아야 된다. 사실이다. 계속 반복된다. 그래요. 이제 뭐 또 몇 가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이제 박근혜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자. 외교 정책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이명박은 집권 하반기 친일 외교를 통해 일본의 지원을 통해
집권 전반기 그렇죠.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발 금융위기를 손쉽게 넘길 수 있었다. 그렇죠. 친일 외교를 했죠.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잘 넘겼죠. 하지만 집권 마지막에 난데없는 반일 외교로 한일 관계를 파탄냈다. 반일 외교를 했죠.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였죠. 이명박이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전반기에는 근대국가 수립을 위해 매진하는 것 같더니만 하반기 들어서는 또 완전히 반대로 돌아서죠. 외교도 그랬죠. 예전에 살펴봤죠. 박근혜는 한일 관계를 복구하고자 했다. 당시 위안부 문제로 한일 간 갈등이 있었다. 논란이 되었던 위안부 스토리는 1990년 이전에는 한국에서 널리 알려진 스토리가 아니었다. 갑자기 등장한 스토리죠. 일본에서 처음 등장한 스토리로 알려져 있죠. 소설로. 다 거짓으로 밝혀졌죠. 처음에 소설로 나왔던 이야기가 일본과 한국에서 크게 유행을 했죠. 한국에서도 그래요. 이 무렵 굉장히 널리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죠. 스토리를 간단히 요약하면 일본 정부가 군을 동원하여 한국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간 뒤 성매매를 시켰다고 전해진다. 그런 스토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스토리는 젊은 사람들은 원래부터 있던 스토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부터 있던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1990년 무렵 되면서 갑자기 등장하면서 크게 유행했던 스토리라는 거예요. 왜 그전에는 없었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 논란을 알기 위해서는 19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한번 추리를 해보자는 거예요. 뭐 증거는 없잖아요. 자, 뭐 군인이 뭐 내가 납치했다 이런 기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동원됐다. 또 뭐 한국인들이 뭐 부모 형제가 저항했다 동네 사람들이 뭐 그런 것도 없고 일단 한번 추리를 해보자는 거예요. 1940년대 일본의 영토는 일본 열도, 조선, 대만, 사할린 남부, 쿠릴리도, 만주에서 베이징, 상하이, 난징, 관동 등 주요 해안 도시와 철도 요충지인 중국 본토에 이른다. 당시 일본은 중국의 주요 지역을 다 점령했죠. 산업이 발전한 곳들은. 그리고 프랑스령이었던 인도차이나, 뭐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뭐 있죠. 영국령이었던 버마, 말레이 반도, 싱가포르를 포함했고 점령했죠. 네덜란드령인 동인도와 미국령인 필리핀을 점령했다.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했죠. 많은 사람들은 알 거고 뭐 대부분 알겠죠. 요즘 시대에서 다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았으니까. 또한 마리아나, 팔라우 등 태평양 군도와 솔로몬 제도, 파푸아 뉴기니, 일부 및 기타 태평양의 수많은 섬들을 점령했다. 당시 일본이 점령한 방대한 지역을 가리켜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불렀다. 이를 지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제국이 건설됐다는 거예요. 1940년 무렵에. 만주는 1930년 초에 점령했고 뭐 중국 본토 주요 지역이죠. 나머지 지역은 다 농촌 지역이죠. 주요 지역은 베이징, 난징, 수도까지 해서 다 점령을 했어요. 실제로 제국이 건설되었던 거예요. 일본하고 한국 빼고도 뭐 인구가 한 5억 명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종족은 1000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 한국인의 지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1000개의 종족 중에서 한국인은 어느 정도 대우를 받았을까? 어떻게 생각하나요? 현 시대 역사에서는 한국인들은 노예 취급당했다 이러잖아요. 실제로 그랬냐는 거예요. 일본인과 한국인을 뺀 방대한 점령지의 인구만 5억 명에 이르고 방대한 지역에 소속된 종족은 수천 개에 이르렀다. 1000개에 이르렀다. 1000개 정도 됐죠. 주요 종족에는 약 2억 5천만에서 3억 명에 이르는 한족, 중국인이 있었죠. 약 4천만에서 5천만 명에 이르는 자바족, 인도네시아인이 또 많았어요. 약 1700만 명에 이르는 타갈로그족 및 비시야족 등이 있다.
한국은 조선인 당시 한국인들 한 2,500만 명 됐죠. 조선인들은 인구로만 치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일 많은 건 한족이었죠. 중국인. 중국인과 한국인 둘 중에 누굴 더 잘 대접했겠냐는 거예요. 제일 대접을 못 받은 종족은 어디일 것 같냐는 거예요. 인구가 많다고 해서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은 한 7,500만 명인데 어떻게 이렇게 광대한 지역을 점령하고 통치할 수 있었을까?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 본토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광대한 지역을 점령하고 통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추리를 해보라는 거예요. 당시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어떻게 이렇게 광대한 영토를 점령하고 통치할 수 있었을까? 물론 이제 미국에 패하면서 다 상실했지만 실수 있었던 역사라는 거예요. 대동아 공영권이 가능했던 데에는 숨겨진 역사가 있다. 야마토 종족만으로는 일본인이죠. 방대한 지역을 점령하고 통치하기 힘들었다. 뭐 불가능했다 봐도 되는 거죠. 다 해로 나갈 것도 아니고 본토도 지켜야 되고 특히 3억 명의 한족은 여기저기서 저항했기 때문에 다른 종족의 도움 없이는 제압하기 어렵다. 가장 대접받지 못한 종족이 중국인이었다는 거예요. 인구도 많잖아요. 노예로 대할 사람들이 3억 명이나 있는데 뭐 굳이 뭐 한국인까지 노예로 대하겠냐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1931년 일본이 만주를 점령했을 때에도 일본인만으로 통치가 어려워 한국인들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만주를 다스렸다. 만주도 광대한 영토죠. 그 광대한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사람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일본인들은 한국은 좋아했지만 만주는 별로 안 싫어했다는 거예요. 가기 잘 안 갈라 했다는 거예요. 왜 가기 싫어하나요? 한국은 그래도 살만하다는 거예요. 기후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만주는 싫어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만주죠. 북쪽에 있죠. 춥다는 거예요. 한국이 왜 만주로 진출하지 않았는지 천년 동안 그것도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는 넘버1 아니면 2를 다투는 종족이었잖아요. 한국인보다 국력이 약한 수많은 종족들이 부흥을 하면서 중국을 대부분 한 번씩 지배한 경험이 있는데 한국인들은 점령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중국 본토를. 그 왜 그럴까요? 한국이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싫어했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북쪽 땅을. 안 올라갔던 거죠. 1000년이 넘게. 그러면 이제 북쪽에서 이제 잘 나가던 종족들은 왜 한국을 침략하지 않았을까요? 이쪽으로 가면 먹을 게 없는데 이쪽으로 가면 먹을 게 많으니까 주로 이쪽으로 가는 거죠. 한 번씩 다 점령을 했던 거죠. 고구려가 특이했던 거예요. 이쪽으로 내려오려고 했던 거죠.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만주에서 가서 그 일본 통치에 협조했다는 거예요. 실상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가난하였고 토지가 없는 소작농이었다. 신분제도가 있던 조선에서 관리들은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며 재산을 약탈했다. 그렇잖아요. 동원남도 보면 관리들이 불러다가 막 세금 재산 약탈하고 그러잖아요. 패면서. 근데 실제로 만주를 점령했을 때 통치하기 위해서 한국인들을 만주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냥 보내면 안 갈 거 아니에요. 토지를 제공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가난한 한국 농민들이 토지를 제공받은 사건은 신라가 삼국 통일한 뒤 토지를 제공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사람들이 이거 잘 안 가르치죠.
맨날 숙달당했다. 토지를 제공받았는데 토지 없는 이들이 관리들이 맨날 숙달만 했지 뭐 토지를 제공한 적이 있었냐는 거예요. 근데 조선 총독부는 일본 정부는 한국인들에게 토지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농민에게 토지가 얼마나 귀한가요? 하수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식민지에 살던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식민지 노예로 사는 것보다는 제국의 하수인이 낫잖아라고 생각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러한 생각은 서정주의 시에 잘 나타나 있다. 자화성에 잘 나타나 있죠.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가 반론할 수도 있겠지만 이를 이해하는 일은 매우 간단하다. 만약 10억 원을 줄 테니 미국인 해라 라고 미국 정부가 가난한 한국인에게 제안하면 가난한 한국인은 어떤 선택을 할까? 물론 식민지 한반도에 살던 모든 한국인이 제국의 하수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80% 이상의 한국인은 제국의 하수인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많다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일본인이 창씨개명할 때 80%가 신청했잖아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많다. 1946년 10월 선거에서 임시정부계 한독당은 고작 3석을 얻었는데 국내 실력 양성파인 한민당은 14석을 얻었다. 그랬다는 거예요. 선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일본이 패망한 직후에 치러진 선거죠. 하지가 선거를 한번 해봤죠. 공산당 두석 얻고 한민당은 어떤가요? 일본 정부와 협조하면서 식민지 시기에 실력을 기르자. 그 실력 양성파죠. 14석 얻었다는 거예요. 임시정부계 정당 없었냐? 있었다는 거예요. 한독당 있었다는 거예요. 그 3석밖에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총선을 치르면 분단될 이유가 없죠. 총선을 치른 뒤에 헌법을 정하면 되잖아요. 공산당이 이길 것 같으면 선거 치르자 했죠. 김국의 한독당이 이길 것 같으면 김국가 선거를 치르자 했죠. 둘이 왜 선거를 치르지 말자고 했을까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한민당한테 둘 다. 공산당 2석 얻고 한독당 3석 얻었으니까. 공산당은 그 당시에 막 부정선거라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하지는 재선거를 실시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민당이 압승했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또한 1965년 한일 수교 당시 한일 수교를 반대한 이들은 인구의 17%밖에 되지 않았다는 여론조사가 있다. 그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찬성이 훨씬 많았겠죠. 반대 중에 찬성이 많았겠죠. 근데 뭐 막 친일파 나쁜 놈이라 하니까 그 당시에도 자기 의사를 안 밝혀서 그렇지. 대부분 다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니까 인구의 한 20%만 돼도 굉장히 많죠. 한 3천만이면 600만 되잖아요. 100만만 나와도 거리가 꽉 찬다는 거예요. 그게 다수 의견 같지만 다수 의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 역사적 사실이니까 뭐. 그래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막 토지를 막 제공하더라. 한국 정부 중에 그런 정부가 신라가 잠시 했던 것 빼고는 없었는데 맨날 괴롭히기만 했는데 사람 패고 재산 유린하고 정부가. 근데 조선 총독부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 토지를 제공했다.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한국인들이. 그래서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제국의 하수인이 되었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대동아 공영권을 만들고 통치하기 위해서는 다른 종족의 도움이 절실했고 야마토 종족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종족은 한국인이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국의 하수인을 전쟁에 동원하는 일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여차하면 적군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그 역사적 배경을 알아라는 거예요. 이 광대한 영토 5억 명에 이르는 종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아무에게나 임무를 맡길 수 있나는 거예요. 또 군인으로 쓸 수 있나는 거예요. 아무나 군인으로 쓰면 순식간에 적군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본인들은 한국인을 군인으로 썼나요, 안 썼나요? 군인으로 썼다는 거예요. 1000개 이런 종족 중에 군인으로 쓴 종족은 한국인과 대만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이죠. 가장 믿을 수 있는 종족이었죠, 한국인이. 근데 이제 여차하면 적군을 바뀔 수도 있죠. 그리하여 야마토 종족은 한국인을 일본 국민으로 만드는 시도를 한다. 그래, 그럼 아예 그냥 제국인으로 만들어줄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단행된 조치가 1935년부터 시작된 신사참배, 1938년부터 시작된 일본어 사용, 1940년에 실시된 장시개명이다. 이름도 일본 사람이 되고 싶으면 일본 사람이 돼. 한 80%가 참여해버린 거죠.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일본 사람들만 하는 거잖아요. 다른 종족들한테 그런 거 시켰냐 하는 거예요. 1000개 이런 종족 중에. 왜 일본인으로 만들려고 했는지 그걸 안 가르쳐주죠 역사에서. 우리는 우리 종족이 정체성이 이런데 이런 걸 막 강요하더라 나쁜 놈들. 근데 왜 일본인으로 만들려고 했지? 거기에 대해 한국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오케이 했을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일본인으로 만들려고 했나요? 이제 그래 뭐 제국인 하수인 하지 말고 그냥 제국인 해서 우리와 같이 그냥 이 광대한 영토를 다스리자.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렇죠. 왜 했는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나쁜 놈들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하기 싫은데 시켰다 그냥 상상해서 생각 말하지 말고. 당시 한국인도 야마토 종족이 원하는 바를 잘 알았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기왕이면 제국인으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한 한국인들은 전쟁에 적극 참전했다. 참전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1943년 징병이 실시되기 전 조선총독부는 자원 입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자원 입대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한국인들은 믿을 수 있다. 이래서 군인으로 참전시키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17,600명 정도를 선발하겠다고 모집 광고를 했는데 6년간 총 무적 지원자 수는 약 80만 명에 이르렀다. 평균 경쟁률이 약 45.6대 1이다. 17,000명 뽑겠다는데 80만 명이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경쟁률이 45대 1이라는 거예요.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다 사실인데. 당시 한반도에 살던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전쟁에 기여하고 일본인이 되고 싶었던 것이다. 일본이 미국한테 이기지 못하더라도 지진 않겠지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며 지더라도 나도 피해자다라고 주장하며 빠져나갈 궁리를 했을지도 모르겠다. 실상 제국의 하수인은 잘되면 얻는 것이 많았고 실패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실속 있는 신분이었다. 그렇죠. 경쟁적으로 참여했는데 경쟁률이 45대 1이었는데 일본이 졌잖아요. 그 뒤로 이제 항상 한국인들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잖아요. 빠져나갈 국리가 있었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이 그런 거 생각 안 했겠냐는 거예요. 독립을 하더라도 제국이 된 뒤에 기회를 봐서 독립을 하는 것이 훨씬 나았다. 그러면 만주하고 흥국당 정도는 한국당이 되지 않았겠는가? 독립하더라도 기하면 제국이 유지된 채 훗날 기회를 봐서 독립하면 한 이 정도만 먹어도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주하고 중국당 정도는 한국당이 되지 않았겠는가? 물론 제국인이 된 뒤에 한국인이 과연 독립을 발휘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긴 하다. 이제 일본 국민이 됐다. 제국이 됐다. 그래서 일본인과 다스린다. 과연 독립을 꿈꿀까? 이제 그런 의문은 있죠. 그냥
야, 제국인으로 계속 살아가자 이렇게 되었을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더 클지도 모르겠죠. 역사의 과정이니까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 언급한 내용은 제국의 하수인 스토리로 역사를 추적하여 재구성한 스토리이다. 재구성했죠. 뭐 이런 경쟁률 확인하고 일본인의 대우를 보고 다른 종족들의 평가를 보고 그래서 만든 스토리라는 거예요. 주변 종족들은 식민지 조선에 살던 한국인들을 제국의 하수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전에 살펴봤죠. 1990년 무렵 한국에 널리 알려진 위안부 스토리는 제국의 하수인 스토리와는 정반대이다. 정반대죠. 제국의 하수인 스토리와는. 한국인들을 노예로 취급했다는 거고, 제국의 하수인 스토리는 어떤가요? 일본 정부가 한국인을 통치의 파트너로 삼았던 거죠. 그래서 군대에도 참여시키고 또 한국인들은 경쟁적으로 자원 입대하고 45대 1이잖아요 경쟁률이. 어느 스토리가 맞냐는 거예요. 제국의 하수인 스토리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한국인을 전쟁에 참전시키기 위해 다른 종족들과 달리 우대했으며 향후 일본인으로 만들어 제국을 함께 다스릴 계획이었다. 그래서 뭐 함께 다스리기 위해서 일본인으로 만들려 했잖아요. 왜 만들려고 했는지 이유를 알아라는 거예요. 왜 신사 참배 뭐 창씨개명을 시키나요? 다른 종족들한테 실시 안 하는데 1000개 이런 종족들 중에서 일본인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혼자 통치할 수가 없으니까. 야마토 종족만으로 통치할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위안부 스토리에 따르면 한국인을 노예 취급하여 젊은 여성들을 군대를 동원하여 납치한 뒤 성매매를 강요한다. 위안부 스토리는 정반대죠. 한국인을 노예 취급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국의 하수인 스토리는 정반대인데 어떻게 맞을 것 같나요? 위안부 스토리가 사실이면 한국인을 전쟁에 참여시킬 수 없을 뿐더러 한국에서는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을 것이다. 부녀자를 납치해서 성매매 시키는데 한국인들의 협조를 얻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여성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했다. 1929년 광주 학생 운동이 있었는데 일본 남학생이 통학에 걸차해서 한국 여학생 머리카락을 잡아당기자 한국 남학생이 일본 남학생과 다투는 일이 있었다. 큰 시위로 이어졌죠. 일본 남학생이 한국 여학생을 노예처럼 대한 것으로 현 시대에 알려져 있는데 마음에 들어서 신호를 보낸 것일 수도 있다. 말은 안 통하고 마음에 안 들고 그걸 머리 한번 잡아 당겨 본 걸 수도 있죠. 마음에 드는데 말은 안 통하니 사랑을 전달할 방법이 마땅히 없지 않는가. 광주 학생운동은 학생들이 지정 다툼이 항의 시위로 변질한 사건일 가능성이 크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신호를 한번 보내봤는데 일이 커진 것일 가능성도 크죠. 그래요. 제국의 하수인 스토리에 의할 경우 만일 성노예가 필요하여 군대를 동원한다면 다른 종족을 상대로 군대를 동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협조를 얻어야 한국인을 성노예로 만드는 일을 할 동기가 전혀 없다. 전혀 없죠. 굳이 뭐 한국인은 협조를 얻어야 되는데 여성을 강제로 납치해서 시킬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그럼 강력한 저항이 일어나죠. 다른 종족은 뭐 얼마든지 있는데 중국인도 있고 뭐 3억 명이나 있는데 반의자일 거 아니에요. 위안부 스토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증거가 많아야 한다. 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성을 군대를 동원해 납치했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 형제가 어디 있겠는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증거가 없다. 광주 학생 운동 보라는 거예요. 조금만 이렇게 성희롱처럼 보여도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여성 문제는 어떻게 보면 민감한 문제라는 거예요. 당연히 강제로 납치하면 증거가 굉장히 많아야 되겠죠. 처벌이 두려워 저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록이라도 많아야 한다. 두려워서 안 했다. 그러면 분노해서 남긴 기록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것도 없더라.
그러한 일에 동원되는 군인이나 공직자 모두 악당이겠는가? 그러한 이들의 기록도 무수히 많아야 정상이다. 아니, 여자를 납치해서 성매매를 시켰다. 양심적인 군인이 없겠냐는 거예요. 괴롭다 하고 이렇게 또 기록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죠. 수천 명, 수만 명의 여성을 납치하는데 단 한 건의 저항도 없고 기록도 없다. 저항했다는 기록이 어디 있어요? 부모 형제 중에. 수만 명 여성을 납치하는데 한 1%만 저항해도 한 100명 정도 저항한 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증거가 무수히 많아야 할 사건에 증거가 없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겠는가? 그런 일을 벌이면 증거는 무수히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협조할 종족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벌이면. 군대를 동원하여 납치한 일은 없었다는 말이 된다. 물론 개별 군인이 일탈하여 여성을 납치하고 강간한 사건은 있었을 수 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늘 범죄가 있기 때문이다. 민간인들이 살아가는 곳에서도 강간 사건은 있잖아요. 개별 군인이 일탈해서 일으킨 범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제국의 하수인 스토리를 봤을 때 일본 정부가 그런 일을 벌였을 가능성은 없다. 또 뭐 증거가 없지 않느냐? 증거가 많아야 될 사건에 말이 안 된다. 증거가 없다는 것이 증거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위안소는 있었다. 일본군 주변에는 일본인 상인과 한국인 상인으로 북적댔고 상권이 형성된 지역은 군대에 의해 보호되었다. 위안소는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일본군 주변에는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지역에는 일본군을 상대로 생필품, 식당, 주점, 나아가 위안소라고 불리는 섹스를 판매하는 업소 등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있었죠, 뭐. 있었던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위안소는 군의 허가를 받은 상인이 운영했고 더러는 절로 형성된 성매매 업소들을 군이 지정하여 관리하기도 했다. 위안소 주인들은 주로 일본인이거나 한국인이었다고 전해진다. 한국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미국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것도 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운영했느냐? 정부가 운영했느냐? 민간인이 운영했느냐? 주로 이제 민간인이 운영했다는 거예요. 위안소 주인들이 한국이 아니면 일본인이었다는 거예요. 주로. 1944년 8월 버마 미찌나에서 연합군의 포로로 잡힌 조선인 여성 20명과 일본인 업자 부부를 신문한 결과가 있다. 업자들은 조선에서 동남아시아의 병원 등에서 간호사 같은 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하면 모집했다. 위안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이 큰 돈을 번 건 사실이다. 그래 뭐 이렇게 큰 돈 벌 수 있다 일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업자들이 계약을 했겠죠. 본인하고 계약할 수도 있고 본인이 계약했겠죠. 뭐 부모가 뭐 주선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위안소 여성 월 소득이 어떻게 되냐? 약 750엔이었다는 거예요. 일본군 대위가 180엔이었다는 거예요. 현시대로 한번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현시대 한국 대위 월급이 300만 원이라는 거예요. 한 4배 정도 많죠. 750엔은 얼마가 되나요? 1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평균이 1200만 원 벌었다는 거예요. 위안부 여성은 성과급을 받았는데 인기가 많은 여성은 한 달에 1,500원 정도를 벌었다고 전해진다. 많이 버는 사람들은 1,500엔 정도를 벌었다는 거예요. 한 2천만 원이 훨씬 넘겠죠. 2015년 한국 대위 월급이 300만 원 정도이니 750엔은 1,2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된다. 한번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그릇으니까 지어서 만든 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AI에 한번 보고서에 따라서 표를 만들어봐 그랬겠죠. 700, 역사적 사실이니까 뭐. 여성들은 빚 때문에 주로 일했고 빚을 다 갚으면 떠나는 여성들도 있었지만 남아서 계속 일하는 여성도 많았다고 전해진다. 보고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뭐. 한국으로 가면 큰 재산을 모을 기회는 거의 없었고 한국 돌아가면 뭐예요? 이제 돈을 못 버는데 돌아가는 순간
이미 버린 몸 돈이라도 많이 벌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 이왕 이제 이래서 큰 돈 벌어서 한국에 돌아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달에 1천만 원 넘게 버는데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겠죠, 굉장히. 빚이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통상 부모에게 미리 거액을 돈을 주고 딸을 계약 형태로 데려갔기 때문이다. 그 당시엔 그랬다는 거예요. 조선 하반기 가난했던 농민들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딸을 파는 경우가 흔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딸들에 대한 대우가 좋고 남녀 딸이라 해서 뭐 괄시하고 뭐 그런 건 전혀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딸은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좋은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이 돼서 그런 거예요.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1890년 외국인이 보고서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흔한 일이었다고 딸 파는 게.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관습이 식민지 시기에도 여전히 남아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관습이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는 인신매매를 금지했지만 조선 총독부는 금지했다는 거예요. 네가 가서 희생해야 동생들이 먹고 산다면 딸을 설득하며 팔아넘기는 일은 흔했다고 전해진다. 그런 풍습이 계속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 현 시대 부모들이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시대 부모들은 그냥 딸은 그냥 가난하면 빈곤에 시달리면 팔아 넘겼다는 거예요. 자꾸 파니까 조선 총독부가 금지했지만 그런 풍습이 그대로 있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뭐 마음대로 팔 수는 없죠. 조선 시대처럼 딸을 설득했겠죠. 순진한 마음에 오케이를 했겠죠. 보고서에 따르면 위안소 여성들은 군인들과 함께 운동회를 하거나 피크닉을 즐겼다고 전해진다. 어떻게 살았을까 여성들은? 보고서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젊은 청년 군인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역만리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에게 의지하겠는가? 그렇잖아요. 군인들이 뭐 누구한테 의지하겠어요? 그 전쟁터에서. 위안소에서 일하는 여성이 자신을 팔아넘긴 부모에게 의지하겠는가? 아마도 군인들과 위안소 여성들은 서로 의지하며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아니, 보고서에 나와 있는 말들을 가지고 재구성한 거예요. 특정 장교와 깊은 연인관계가 된 여성도 있었고, 군인들은 위안부를 간호사나 누이처럼 대하며 선물을 주고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그렇겠죠. 뭐 전쟁터에 남녀가 있으면 서로 의지하는 사이가 되겠죠. 당시 여성들의 감정 역시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성들이 군인에 대한 감정은 동정이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군인을 보면 동정심이 생기겠죠. 군인들은 신사적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당시 업소에서 일한 여성들 역시 노예라기보다는 제국의 하수인이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명박의 반일 행보로 냉각된 한일 관계를 박근혜는 해결하기로 결심했다. 양국은 국교 정상화 50주년인 2015년을 기점으로 협상의 속도를 냈다. 2015년 12월 28일 양국 외교부 장관 윤병세와 기시다 후미오가 최종 발표를 했다. 일단 협의를 했죠. 한국 정부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가 여기에 예산을 일괄 출연하기로 했다. 출연 금액 10억 엔을 전액 일본 정부 예산으로 마련했다. 일단 해결했다는 거예요. 108억엔. 그래요.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외교적 물꼬를 튼 박근혜 정부는 이어지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을 결심했다. 양국은 안보위기가 고조된 2016년을 기점으로 중단되었던 군사정보 공유 논의에 속도를 냈다. 그렇죠. 이제 2016년 11월 23일 서울 국방부청사에서 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최종 서명을 했다. 서로 이제 정보 협력하자 군사적으로. 협력해서 대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핵을 가지지 못할 것 같으면 연합으로라도 대응해야 되는 거죠. 양국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직접 공유하기 위한 저도적 틀을 마련하고 상대국으로부터 얻은 군사기밀을 제3국에 유출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이 협정을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되 어느 한쪽이 종료 통보를 하지 않는 한 전액 자동 연장되는 방식을 취했다. 이명박의 반일 행보로 냉각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는 일은 박근혜의 공적이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한국이 위기에 처할 때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는 현 시대 미국과 일본 외에는 없다. 도움을 못 받으면 큰 문제가 생기죠.
군사적으로도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도 확인됐잖아요. 일본이 도움을 주면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쉽게 돌파가 되는데 김영삼은 반일 행보를 했죠. 일본이 지원을 못 받았죠. 경제적 위기가 도래했을 때 IMF 사태 터졌잖아요. 한국이 그때 잘 나갔다는 거예요. 세계 톱을 다투는 경제 성장률을 김영삼 정부 때도 달성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지원을 못 받으면서 IMF 사태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외교 정책의 상당 부분은 산업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죠.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